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리즈 자백의 대가 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에 한 이틀 동안 멈추지 않고 정주행으로 해서 12편의 에피소드를 다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밀조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한국 드라마 중에 이렇게 여성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그 여성 서사의 드라마가 이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두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봤습니다. 이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총 12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는데요. 겉보기엔 미스터리 스릴러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 듯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윤수, 전도연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모은, 김고은 씨가 연기했죠. 이 안윤수와 모은 두 여성이 벼랑 끝에서 써내려간 처절한 생존 일기이자 우리 사회의 환부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백의 대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드라마만큼이나 치열했는데요. 당초 송혜교와 한소희 주연으로 알려졌던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의 진통을 겪으며 전도연과 김고은,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체제로 새롭게 태어났죠. 결과적으로 이 우여곡절은 어쩌면 이 드라마의 신의 한 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협력 할애 기억 이후에 10년 만에 재회한 전도연과 김고은, 이 두 배우는 단순히 연기 대결을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두 배우의 정말 실존적 파동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그 집중력과 에너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에는 이 자백의 대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저는 이 자백의 대가를 보면서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떠올렸어요.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저지른 살인죄보다 더 가혹한 비난을 받으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안윤수는 바로 그 메르소의 현신처럼 보여요. 남편이 살해된 참혹한 현장에서 발견된 윤수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피비린내 속에서 "아 저 이거 CSI에서 봤어요." 막 이러면서 웃음을 터뜨리죠. 전도연은 이 짧은 순간 흔들리는 동공과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갈라지는 목소리를 통해서 윤수의 내면이 붕괴되고 있음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과 대중에게 그 미세한 진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여성 피해자에게 무결한 도덕성과 가련한 미망인이라는 전형적인 슬픔과 이미지만을 요구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가진 그 독보적인 서사를 마주하게 되죠. 1999년 개봉한 영화 해피엔드에서 전도연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던 최보라를 연기하면서 세기말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여성상에 파문을 일으켰죠. 90년대 하이틴 스타였던 전도연은 해피엔드를 계기로 파격적이고 대담한 연기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전도연의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해피엔드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피엔드의 최보라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 파국을 맞았다면 25년 후 자백의 대가의 안윤수는 시스템의 폭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파국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전도연은 이번에도 전형성을 거부하죠. 윤수를 단순한 모성애의 화신이 아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대는 인간으로 그려냅니다. 그녀의 기묘한 웃음은 슬픔을 강요하는 사회를 향한 본능적인 저항이자 처절한 생존 신호인 셈이죠. 한번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사람은 사회가 규정한 이미지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는 사회학의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죠. 김고은이 분한 모은은 이 이론이 낳은 슬픈 괴물에 가깝습니다. 모은은 태생적으로 악마가 아니에요. 과거 성범죄 피해자였던 동생이 언론에 의해서 비행 청소년으로 매도당해서 죽자 그녀는 결심합니다. 세상이 나를 마녀라 부른다면 기꺼이 가장 무섭고 독한 마녀가 되어 주겠노라고. 이 배우 김고은의 반상머리는 세상의 편견을 향해 세운 날선 가시이자 갑옷 같다고 느껴졌어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김고은의 연기는 비움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제가 김고은의 연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 그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이었는데요. 이 작은 아씨들의 오인주가 굉장히 감정을 투명하게 비추는 유리알 같았다면 이 자백의 대가의 모우는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블랙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백의 대가에서 모우는 감정을 철저하게 지워낸 건조한 표정을 시종일관 유지해요.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자백의 대가에서 전도연이 거대한 산처럼 그게 중심을 잡고 버틴다면 김고은은 그 산을 휘감는 짙은 안개처럼 미스터리한 에너지로 화면을 장악하죠. 전도연은 인터뷰에서 김고은에 대해 캐릭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치켜 세웠어요. 그녀가 단순히 센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부서진 조각들을 치열하게 맞추어냈음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김고은이 연기한 그 모은이라는 캐릭터는 이 윤수를 이용하려는 냉혹함에서 시작해 점차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흔들리는 모은의 미세한 감정선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왜 자신이 동시대 최고의 배우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자백의 대가가 그리는 공포의 실체는 연쇄살인마의 그 실체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기득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만만한 약자는 악착같이 사냥하는 시스템의 불공평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있어요. 유력가의 자식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칩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조롱했고 법이 외면한 억울함 속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드라마는 이 참혹한 인과관계를 건조하게 비추면서 묻습니다.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가진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윤수와 모은이 마주한 지옥은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우 박혜수가 연기한 백동은 검사는요. 나는 결코 틀릴 리 없다는 오만함으로 무장한 시스템의 파수꾼입니다. 드라마에서 백동은 검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냐. 뭐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색한 대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백동훈 검사가 섬뜩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하죠. 그는 강압 수사를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과정의 정의보다 결과의 효율만을 쫓는 사법 권력의 끔찍한 나르시시즘이죠. 그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석으로 풀려난 윤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 와중에도 윤수는 백동원 검사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죠. 자신을 사냥하려는 포식자와 밥을 먹는 윤수의 이 기이한, 이해하지 못하겠는 이 행동은 괴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그녀만의 투쟁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연중에 드러나는 윤수의 그 무해한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은은 윤수의 그런 본성을 처음부터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윤수가 백동훈 검사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식사 도중에 도대체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냐?"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백동훈 검사가 윤수에게 아주 덤덤하게 그러나 섬뜩하게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이 검사가 기소하는 근거가 증거가 아니라 그 검사 개인적인 믿음과 욕망임을 자인한 순간 윤수가 느꼈을 공포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살인 누명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세상 전부가 잘못된 결론을 향해 광기의 질주를 하고 있고 이 백동원 검사가 그 선두에 서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직관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조각합니다. 드라마는 이를 통해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정의가 아닌 한 검사의 뒤틀린 신념에 의해 휘둘릴 때 평범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게 난도질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백동훈 검사가 자신의 신념에 갇힌 확신범이라면 그 곁에서 "선배님, 선배님." 연호하면서 따르는 그 여성 수사관, 경찰 수사관은 가장 비열한 형태의 방조자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윤수의 어린 딸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간식을 건네면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좋은 사람을 연기하죠. 하지만 돌아서면 백동은이 흘린 그 편향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강압적인 수사 상황을 절차상 어쩔 수 없다면서 윤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데 일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백동은처럼 감정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중립을 지키는 실무자라고 믿는 듯해요.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기계적 중립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백동은의 광기 어린 집착을 알면서도 워낙 열정적인 분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무능하게 묵인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직의 논리 뒤로 숨어버리죠. 드라마는 그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뼈아픈 진실을 찌릅니다. 악은 거창한 뿔을 달고 오지 않거든요. 아이에게 간식을 쥐어주는 선량한 얼굴로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수많은 친절한 방관자들이야말로 죄 없는 윤수를 벼랑 끝으로 민 진짜 공범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검찰과 유착한 언론의 자기 모순적인 태도가 더해져 비극을 완성합니다. 언론은 초반에 검찰이 흘린 정보를 받았으며 윤수에게 희대의 마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여서 여론 재판을 주도하죠. 대중의 분노를 부추겨 클릭 장사를 하던 그들은 여론의 바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태세를 전환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과잉 수사가 낳은 참사라고 말이죠. 자신들이 이 마녀 사냥의 선봉장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채 정의로운 비판자 행세를 하며 검찰을 다시 공격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줘요. 드라마는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슈만을 쫓아 말을 바꾸는 언론의 기회주의와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보드리아르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거짓, 이미지, 이것이 현실을 대체하는 현상을 시뮬라시옹이라고 정의했죠. 가짜 뉴스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죠. 드라마 속 사이버 레카가 윤수를 난도질하는 방식이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유튜버들이 교묘하게 편집한 윤수의 사생활 영상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거죠. 그러나 영상은 원본의 맥락을 소거한 채 자극적인 이미지, 즉 시뮬라르크가 되어 온라인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대중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안윤수, 실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소비하기 좋게 가공된 사이코패스 미망인, 즉 이미지입니다. 가짜 이미지가 진짜 현실을 압도하고 대체해버린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언론과 사이버 레카는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조작해 조회수로 환전하는 혐오 비즈니스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그 비즈니스의 소비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대중은 팩트체크 없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대로 윤수를 욕하고 댓글창이라는 단두대에서 기꺼이 집행자가 되어 돌을 던지죠. 결국 윤수와 모은을 가둔 감옥은 반성 없는 특권층, 오만한 검찰, 기회주의적인 언론, 그리고 이들이 만든 마녀 사냥에 기꺼이 참여하는 대중이 합작하여 만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드라마는 인물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젠더 역학을 치밀하게 심어 놓았어요. 남성 캐릭터들의 뒤틀린 욕망과 여성 캐릭터들의 실존적 연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서사를 관통합니다. 이 자백의 대가에서 백동훈 검사, 배우 박혜수가 연기한 이 백동훈 검사의 윤수에 대한 집착은 묘한 기류를 형성하며 사랑까지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이는 로맨스라기보다는 통제 욕구에 기반한 사적인 집착에 가까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백동훈의 이 대사는 그의 무의식을 대변하죠. 그에게 여성 피해자인 안윤수는 가련한 미망인 아니면 사악한 마녀, 즉 자신의 통제 가능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윤수는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백동훈 검사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또 기묘하게 웃으며 그의 예측을 끊임없이 벗어나죠.
이 백동훈 검사의 윤수에 대한 집착은 남성과 검사로 상징되는 이성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 여자를 기어이 굴복시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수컷의 오기에 가깝습니다. 이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정복하고 해답을 내려야 할 수수께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죠. 배우 진성규가 연기한 안윤수의 변호사 장정구는 이 잔혹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얼굴을 한 남성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를 철저히 무력하게 그려요. 스펙도 요령도 없는 그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계속 패배합니다. 진성규 배우가 보여주는 그 땀냄새 나는 처절함과 진정성은 법대로 하면 반드시 지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증명하죠. 그의 패배는 역설적으로 윤수와 모은이 왜 법 밖의 상식, 즉 사적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비극적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는 윤수를 살인마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준 유일한 존재였지만 기울어진 시스템 안에서 착한 남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기도 해요. 반면 모은의 변호사이자 진범인 진영인, 배우 최영준이 연기했죠. 이 진영인 변호사는 가장 기만적인 형태의 가부장적인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하죠. 여기에는 소름 끼치는 여성의 급 나누기가 작동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아내는 지켜야 할 성역, 내 가족, 명예인 반면 모은과 윤수는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자 도구에 불과하죠. 그는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자신의 아내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내 울타리 안의 여자는 보호하되 울타리 밖의 여자는 철저히 착취한다. 이 이중잣대로 말이죠. 이 이중잣대야말로 한국 사회 기득권 남성들이 보여주는 스위트홈의 실체이자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는 아내를 절절하게 사랑하는 헌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아내를 명예로 보는 거죠. 자신의 명예, 아내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괴물일 뿐입니다. 남편 뒤에 숨어있는 진범, 최수연의 존재는 이 드라마가 말하는 괴물의 정의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녀는 안윤수나 모은처럼 센 캐릭터나 마녀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아하고 연약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무해한 얼굴과 눈빛, 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녀야말로 죄의식이 거세된 진짜 괴물입니다. 그녀의 살인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기분, 자존심 혹은 삐뚤어진 소유욕 같은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실수로 컵을 깬 아이처럼 남편 뒤로 숨어버리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아적 악을 보여줍니다. 최수연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 백동훈 검사와의 취조 장면은 그녀의 오만함을 정점에서 보여주죠. 당신이 안윤수의 남편을 살해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검사의 압박에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안윤수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이 대사는 방어가 아니에요. 증거보다 권력이 위에 있음을 아는 자의 여유이자 안윤수를 사냥했던 검찰의 실패를 비우는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윤수와는 다른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하죠. 법은 안윤수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할 뿐 특권층의 견고한 성벽 안에 있는 자신에게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는 억울한 윤수와 모은에게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 돌을 던졌지만 진짜 마녀는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성 안에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드라마는 최수연을 통해 특권층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도덕적 파산과 자본이 만들어준 면죄부를 고발합니다. 이처럼 진영인 변호사의 폭력과 그 아내 최수연의 기만으로 점철된 부부의 악의 반대편에 모은이 보여주는 숭고한 연대가 있습니다. 모은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토록 윤수를 지키려 했던 동력은 과거 자신에게 이름과 신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한 여성, 과거의 진짜 모은이죠. 그 여성과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름,
정체성을 내어준다는 것은 육체적 사랑을 초월한 영혼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모은은 자신을 구원해준 그 여성에 대한 사랑과 부채감을 윤수에게 투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에는 사랑 이상의 비극적 결의가 담겨 있어요. 과거 모은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 유가족이었지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결국 사적 제재를 가하는 가해자, 살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마지막 순간 분노에 삼켜져 진영인을 죽이려는 윤수에게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은의 선택은 윤수가 자신처럼 피해자에서 살인자로 타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행위였어요. 그것은 서로의 자아를 공유한 여성들이 자신들을 도구로 여기는 세상에 맞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끝내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남게 하려는 필연적인 구원서사로 완성됩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성취한 주제의식에 비해 장르물로서의 완성도까지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범죄 스릴러로서 자백의 대가는 치밀함보다는 허술함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장르적 엄밀함을 기대한 시청자들에게는 개연성의 구멍들이 꽤나 크게 다가올 법해요. 특히 후반부 반전의 핵심인 그 변호사 진영인을 둘러싼 설정은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모은의 변호를 자처했다는 설정이나 모은이 곁에 있는 그가 진범임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은 서사의 설득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 역시 두뇌 싸움의 쾌감보다는 기능적으로 급하게 봉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공백은 역설적으로 배우들의 진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된 것 같아요. 전도연과 김고은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조차 눈빛과 호흡만으로 납득시켜 버립니다. 특히 김고은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캐릭터의 감정선을 아주 팽팽하게 유지해요. 관객들이 헐거운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던 힘은 온전히 두 배우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연의 얼굴이 곧 개연성이고 김고은의 눈빛이 곧 서사였죠.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두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가 대본의 구멍을 메우고 납득시켰다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이두나 사랑의 불시착 등의 전작들로 로맨스 장인이라 불리는 이정효 감독은 이 작품을 겨울의 온도로 채색했어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차가운 블루톤과 교도소의 잿빛 콘크리트 벽은 두 여자가 처한 고립감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두 배우의 눈빛 교환이나 미세한 손짓을 클로즈업하며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는 감정의 온기를 포착해내죠. 여기에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을 작업한 남해승 음악 감독의 스코어가 덧입혀집니다. 긴박한 스릴러의 문법 대신 선택한 몽환적인 재즈 선율과 슬로우 템포의 음악은 사건의 잔혹함보다 인물의 황폐한 내면을 파고들며 지옥의 온도를 완성합니다. 이들의 연대는 델마 루이스의 낭만보다는 친절한 금자씨의 서늘함을 닮았어요.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라며 홀로 복수의 길을 갔다면 윤수와 모우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옥을 건넌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처음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비열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벼랑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순간 그들은 타인의 지옥을 함께 견디는 처절한 생존 동맹으로 진화합니다. 감독은 과도한 기교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두 배우의 눈빛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통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피어나는 유일한 온기를 포착해냅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전복시키면서 완성됩니다. 지라르는 공동체는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양을 찾아 폭력을 전가한다고 말했죠. 한국 사회는 윤수와 모은을 희생양 삼아 씹고 뜯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 두 여자를 제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무능과 기득권의 부패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진범을 잡지 못한 공권력의 실패를 덮고 사회적 동료를 막기 위해 빠르고 자극적인 먹잇감이 필요했죠.
또한 피해자다움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윤수와 모은에게 마녀라는 딱지를 붙여 화형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결말에서 모은은 타인에 의해 죽는 수동적인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마지막 희생양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윤수를 살리기 위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이 광기 어린 세상의 폭력의 사슬을 끊어버리죠. 이는 시스템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죽이려 했던 마녀가 도리어 스스로를 희생해 또 다른 마녀, 또 다른 여성을 살려냄으로써 야만의 사회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숭고한 복수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 작품의 제목 자백의 대가의 대가를 치러야 할 값,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큰 스승이나 대가, 마스터라는 중의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듯 이들이 치른 대가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삶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자백의 대가가 남긴 여운이 유독 길고 시린 이유는 이 드라마가 2025년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증을 정확히 찌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타인의 불행이 나의 도파민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누군가의 삶을 난도질하는 사이버레카의 영상에 열광하고 정의구현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악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된 혐오의 알고리즘 속에 갇혀 있죠. 드라마 속 안윤수와 모은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살인마 단 한 명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콘텐츠로 소비하며 즐거워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엔딩은 이 차가운 비극 속에서도 기어이 희망의 증거를 찾아내죠. 살아남은 윤수가 모은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치앙마이 햇살 아래 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죠. 모은이 죽음으로 지켜낸 윤수의 삶은 이제 그 자체로 모은이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기록이 됩니다. 윤수가 차고 있던 모은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이는 죽은 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산자가 짊어져야 할 기억의 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지만 자백의 대가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홀로 견디면 지옥이지만 함께 끌어안으면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서로를 물어뜯어야만 내가 산다고 믿는 각자 도생의 시대.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지옥을 구경하며 즐기는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그 지옥으로 걸어들어가 손을 잡아주는 구원자가 될 것인가? 결국 안윤수와 모은이 치른 자백의 대가란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연대라는 잊혀진 가치를 되돌려놓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숭고한 비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현실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무심코 던지려던 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 멈춤,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야말로 이 잔인한 겨울을 끝내고 봄을 불러올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